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연력학까지라고 들었는데 연력학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최대한 역학적 에너지까지만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가 우리 통합과학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열 에너지, 뭐 파동 에너지 막 다양하잖아. 이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 여기 조금 애매한 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일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이 되고요. 뭐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뭐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되고, 그리고 전환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총량은 보존돼.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과학적 일이란 뭐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과학적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인 거리를 힘의 크기에다가 곱한 거야. 그래서 식으로는 F 델타 X 또는 FS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거 운동량이랑 헷갈리면 안 되지. 운동량 P는 힘 곱하기 시간이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함정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요식 일식 잘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어떤 함수에다가 델타 어쩌고를 곱했잖아. 그치? 요거 무슨 꼴이라 했어? 요거 적분꼴이야.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해당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1이 해당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일정한 형태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위치에 따라서 힘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면적은 언제나 1을 의미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과학적 일에 대해서 배울 때요, 책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뭐 1의 크기가 0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자료에는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요, 힘도 벡터고 위치 변화량도 벡터잖아. 그러다 보니까 벡터 곱하기 벡터는 일반적인 스칼라들 곱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구구단처럼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산이 조금 달라져요. 두 가지 벡터를 곱할 때 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내적을 하는 방식이 있고 외적을 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내적은 아마 여러분들 수학의 기하 시간에 배울 거고, 외적은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을 연산할 때 이 힘과 변이, 위치 변화량을 곱할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는 거야. 내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위치 변화량의 방향이 이쪽이라 했을 때 이 힘과 이동거리에 만약에 사익각이 존재할 수 있잖아. 아니 힘의 방향으로 항상 물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내가 힘은 요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물체는 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이렇게 힘과 위치 변화량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 그 두 벡터 사이에 사익각, 세타가 있겠지. 그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힘의 크기와 그다음 위치 변화량의 크기에다가 이 사익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것만큼 1을 받아요. 그래서 책을 들고 앞으로 가는 상황은 책을 들기 위해서 내가 중력에 반하는 수직항력,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잖아. 근데 움직이는 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럼 이 사익각이 90도란 말이야. 사인 90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힘을 준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거지. 힘을 준 방향이랑 상관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 힘에 의해서 책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이 식이 적분식이어서 fx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1을 의미한다는 거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주시면 자료 드리잖아요.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물체가 1을 받으면 1을 받은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수평면에 있는 물체가 1을 받으면 얘가 앞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생기잖아. 속도가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이제 1 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을 받았을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가 될 수 있냐면 사실 무한계의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물리원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그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를 다뤄요.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가 뭐냐?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배웠던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P는 mv, 운동량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량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뒤쪽에서 3단원 쪽에 가면 2학기 때 이제 물질의 이중성 파트를 배우거든요. 그때 물질의 운동량을 가지고 얘 운동 에너지를 접근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인내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평면에서 알짜임이 작용할 때 그 알짜임에 의해서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알짜임 방향대로. 그럼 알짜임에 의해서 한 일의 크기는 운동량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알짜임이라는 거야. 알짜임.
그냥 힘이 아니야. 물론 모든 힘에 대해서 이동 거리를 방향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계산하셔도 똑같이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귀찮잖아. 예를 들어서 뭐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작용하고 왼쪽으로 20N 작용하고 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20N이 더 세니까. 그럼 10N의 힘으로 뒤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놔두고, 그 다음 20N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곱해서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1의 양을 두 개를 더하면은 총 알짜임, 그러니까 즉 이쪽 방향으로의 10N이 한 1의 양이랑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알짜임의 한 1의 크기는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거. 언제? 수평면. 왜냐하면 수평면이 아니라 뭐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하기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운동 에너지는 왜 2분의 1 mv 제곱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1의 정의로부터 접근할 수가 있거든. 1의 정의가 뭐야?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그런데 이 F에다가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써서 MA를 대입을 하면 MA 델타 X가 되거든. 요거 적분으로 제가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MA 이제 DX가 되는 거야. 근데 A의 정의가 뭐야? 여기서 얘들아, A의 정의.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면 인테그랄 m dt분의 dv에다가 dx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얘들아, 요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이 나오는데, 여기서 체인룰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상하체 분리 마술이야. DT랑 DV를 이렇게 쫙 쪼개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DV 놓고 오른쪽에 DT 놓는 거지. 그리고 DX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이 DV의 분모에, 그리고 DT의 분자에다가 제가 DX를 놔둘 거야. 어차피 얘네들 약분되면 어차피 없어지는 놈들 아니야? 1 곱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얘들아, 요거 DT분의 DX가 뭘 의미할까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요게 속도의 정의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을 거야. V를 좀 앞에 적을게요. MV 적고 DX분의 DV, DX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럼 DX, DX 약분하고 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인테그랄 MV에다가 DV가 되거든. 이 질량이란 놈은 속도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뭐 변하지 않아. 적어도 느린 속도에서는. 뭐 제가 빠른 속도라고 표현하면 이제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속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질량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적분이랑 무관해. 밖으로 쏙 튀어나오면 m 인테그랄 v dv가 되잖아. 그러니까 v에 대한 1차 함수를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m은 그대로 나오고 2분의 1 떨어지고 v, 얘가 원래 1차였으니까 2차로 올라가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1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지. 이거 흥미롭죠?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고,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방법은 1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자, 그리고 자, 포텐셜 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잠재적인 에너지야. 얘가 지금 이 포텐셜 에너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실제로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물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뭐 시험이 좀 충분히 나왔으면 제가 뭐 요 문장의 의미도 충분히 설명해드렸을 텐데,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예를 들면요, 바닥에 있는 물체가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 거야. 내가 이거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떨어질 거 아니야.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올린 양보다도 내가 만약에 등속으로 들어올리지 않으면, 즉 가속으로 들어올린다는 거죠. 가속으로 들어올려 버리면 내가 이 위쪽에 도착했을 때 얘가 처음이랑 다른 속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들어올릴 때 한 1이 이 높이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얘 속도도 변화시키게 되겠지. 그래서 위치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까지 더한 만큼의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정의에 등속으로 이동시킨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기준점에서, 내가 기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떨어뜨리면 요 높이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가 빵 발생하겠지? 이 높이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책상이 없는 쪽으로 가. 그럼 제가 이거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질 테니까 얘가 훨씬 더 강하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중요한 거야.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엔 힘에서부터 이 높이를 적분하는 과정 또는 위치를 적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적분의 시작과 적분의 끝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적분의 시작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기준점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시험 코앞인 친구들한테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좀 많이 남았으면 제가 요거를 좀 진짜 깊게 설명해서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특정 물체의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중요하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중에 첫 번째,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다뤄볼 거야.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서 얘가 높이에 의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얘를 여기다가 놓으면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얘가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바닥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 크기는 이 mg에다가 중력의 크기에다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거야. 근데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잡은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h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왜 mgh가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얘는 fdx라고 했잖아. 이 f에다가 아까는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는 ma를 대입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 중력의 크기 몇이야? mg야. 그래서 얘는 식 형태가 mg dx가 되고 얘를 적분을 해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기준을 잡은 0m라는 높이에서 높이 h까지. 그러면 m은 상수고 얘의 질량은 상수죠. g 중력가속도 상수죠. 그러니까 이 적분이랑 무관해. 그래서 적분 밖으로 튀어나오면 mg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dx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 1이 숨어져 있단 말이야. 숫자 1은 상수잖아. 얘들아 상수를 x에 대해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x의 0승이었던 거니까 x의 1승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mg x에다가 h를 대입한 거니까 mgh가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부정적분인데, 그러니까 값을 대입하지 않은 적분인데 지금 갑자기 정적분을 설명해서 저한테 그 1강에서 적분 본 친구들은 약간 띠용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얻어내진 공식이다라는 거야.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관계에서 얻어지다 보니까 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기준점이 달라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져요.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컵을 떨어뜨리면 요렇게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들고 이 밑에 책상이 보이나? 책상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얘의 기준점이 지금 달라져 버리거든? 어떻게 돼? 바닥면으로부터 얘가 높이가 잡혀버리잖아. 그래서 운동을 저 바닥 끝까지 하니까 h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기준점이 달라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책상에 닿기 직전까지의 포텐셜 에너지 차와 기준점이 바닥으로 가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 높이까지의 포텐셜 에너지 차는 똑같습니다. 기준점이 달라져도 특정 높이와 또 다른 높이 사이까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아파트 3층이랑 5층 사이의 높이가 2층 사이잖아. 그거는 1층에서 봐도 10층에서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때는 기준점을 어디 잡았느냐랑 상관없이 그냥 그 상대적인 높이차만 보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상면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럼 이 물체가 책상 밑에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뭘로 잡아주면 되겠어?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돼. 포텐셜 에너지는요, 걔를 플러스로 두느냐 마이너스로 두느냐 보다도 어떤 높이 h1에서 높이 h2까지 그 간격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자, 세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까다로워.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그 뉴턴 법칙 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다시피 탄성력이 있을 때 존재하는 포텐셜 에너지야. 탄성력이 뭐야? 탄력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그 보골력이라고 하거든요. 보골력이 있는 힘이 있는 물체에 존재하는 에너지인 거야. 그런데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거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점 힘들어지잖아. 이게 뭐 때문이야? 당기는 길이,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야. 그럼 이 앞에 붙어있는 K는 뭐냐면 용수철 상수라는 숫자예요. 문제에서 세팅을 줄 거야. 이 용수철 상수는 그 용수철이 얼마나 뗀뗀하냐, 얼마나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는 크면 클수록 용수철을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걸 의미해. 여기 있네, 용수철.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이걸 늘리기가 힘들어져. 왜냐하면 얘가 늘린 길이가 늘어날수록 F는 KX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커지는 거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런 탄성력이 존재할 때 내가 얘를 당기면 당길수록 이 안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놓는 순간 운동할 거라는 걸 알잖아. 그럼 내가 이걸 X만큼 당겼을 때 여기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왜 2분의 1 KX 제곱으로 생겼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1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 F 델타 X지. 우리가 용수철에 1을 해주려면 이 KX 에 비례하는 탄성력을 이겨내고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F에다가 KX를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는 얘가 델타 X가 DX로 바뀌면서 적분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K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이 뗀뗀한 정도니까 그거는 상수야. 그래서 이 적분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럼 인테그랄 X dx죠. 간단하지. 그래서 0부터 X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 K에다가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지. 아, 맞다. 아까 전에 그거 설명 안 했다. 탄성력 앞에 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요, 이게 뭐 실제로 힘이 음수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지금 오른쪽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 방향의 반대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당기기가 어려워.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거든. 요걸 의미하는 부호입니다. 지금 본 운동 에너지, 그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풀 거거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너네들이 힘들게 만드는 힘이 하나가 있어. 이게 이제 마찰력이야, 마찰력. 이 마찰력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역학적 에너지를 줄인다고. 왜냐하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항상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럼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180도잖아.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에다 18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이 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역학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한 1의 양은 열로 전환돼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개의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력이 줄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 이렇게 비비면 손 뜨거워지잖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이 열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시인 거지. 너무 재밌는 게 이번 수능 특강에 마찰력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에 이 마찰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놓긴 했는데, 마찰력은 종류가 크게 정지 마찰력이랑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정지 마찰력은 이 물체를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하는 힘마다 마찰력이 점점 증가해. 그래서 가하는 힘에 대해서 힘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물체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얘가 어떤 상태로 운동하고 내가 어떤 힘으로 미는지랑 상관없이 일정하게 작용해.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내신 문제에서는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거예요. 정지 마찰력이랑 운동 마찰력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점점 주면 얘가 안 움직이잖아. 점점 세게 주고 있거든.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딱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연속적으로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마찰력이 종류가 바뀌어 버려요. 요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이 돼. 요거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되냐 하면 중력이랑 탄성밖에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보존이 되고요. 만약에 외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아. 그 외력이 보통 여러분들 푸는 문제에서 마찰력이 등장하는 거지. 마찰력이 일을 해버리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 안에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산형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언제나 일정해. 그래서 두 상태만 알고 있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특정할 수가 있지. 두 지점 또는 두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다 다르겠지만 요 두 개의 총량은 동일하니까 마치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마찰력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마찰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 위치에서요, 얘가 2분의 1 mv0 제곱을 가지고 있었고 mgh0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원래는 요 위치에서도 일정한 유지가 돼요. 되거든. 즉 낮은 속도로 나타내지는 운동 에너지 양과 그 다음에 밑에서의 높이 mgh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는 순간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원래 있었던 에너지에서 이 마찰력이 한 1의 크기만큼 빼줘야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마찰력이 한 1의 양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지금 힘의 크기가 F고 이동 거리가 S니까 여기 S 곱하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찰력이 등장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조건, 사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H0에서 H까지 내려오는데 뭐 마찰력에 의해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 높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점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속도가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등속도 운동하는 게 이상하잖아. 이게 이제 마찰력이 일을 해서 그렇거든. 이제 이런 것들은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뭐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종류에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요 세 개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보존이 돼. 그런데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한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손실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